몇 년 전 제 절친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15살이었고 어느 날 밤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난 후 저희는 무언가 스릴 넘치는 일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친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철거 현장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모래면 허물어질 낡고 황폐한 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집들은 새로운 주택 단지를 짓기 위해 지방 정부에 의해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장 전체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출입 금지 경고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집들은 널빤지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문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죠. 저희는 그 낡은 블록 주변을 산책하며 무작위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그 낡은 블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걸어가 보니 모든 집이 너무나도 단단히 막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꼭대기층 창문 하나가 제대로 막혀 있지 않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그 창문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갈색 비옷을 입고 창백한 피부에 검은 머리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희 눈에 비친 그 여자는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는 분명 그곳에 어떤 여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창문과 문은 모두 막혀 있었는데 말이죠. 저희는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단단히 닫혀 있었고 여전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가 아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지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일은 지훈이가 겨우 11살에서 12살 정도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훈이는 꽤나 매력적인 아이였고 또래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는 지훈이에게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그 소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와 아는 사이였고 길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수진이가 자신을 스토킹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녀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수진이는 직접 따라다니든 온라인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지훈이를 따라다녔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섬뜩함을 느낀 것은 수진이가 하루에 2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조심해, 괜찮아, 잘 자 같은 내용이었죠. 조금 이상했지만 지훈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메시지는 점점 더 섬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메시지 대신 지훈이가 점심을 거르면 점심 먹어야지, 어린 여동생이 울면 네 동생 배고픈가다 같은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지훈이는 이 시점부터 휴대폰과 소셜미디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훈이의 어머니는 거의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지훈이는 자주 베이비시터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베이비시터가 왔는데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와 그의 동생들을 돌보는 동안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지만 지훈이가 원치 않을 정도로 어머니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진이에게 다가와 그의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해외에 나가실 것이며 지훈이를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뜻이니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지훈이의 어머니가 이미 떠나셨으니 그날 학교가 끝나면 자기와 함께 집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수진이와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의 부모님은 집에 안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친구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해 이야기가 조금 불분명해집니다. 그는 수진이가 자신과 이상한 게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진이가 아내가 되고 자신이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족놀이, 경찰과 도둑놀이, 그리고 누가 먼저 무서워하는지 겨루는 놀이 같은 것들이었죠. 그녀는 지훈이의 눈을 가리고 조용한 방에 몇 시간씩 홀로 두곤 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지낸 지 닷새째 되던 날, 수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갔고 창문은 뛰어내리기엔 너무 녹았습니다. 그래서 지훈이는 그저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소름 끼치는 뉴스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종 아동 신고 뉴스였고 실종된 아이는 바로 자신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전화할 번호를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TV가 꺼졌고 수진이가 리모컨을 든 채 그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울고 소리 질렀습니다. 수진이가 그를 붙잡았지만 지훈이는 간신히 그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한 커플이 그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그들은 지훈이가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인 채 수진이의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훈이는 여전히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경찰이 수진이를 끌고 가는 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안아주셨던 기억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호주로 이사했고 그 납치범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수진이의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칩니다. 약 5년 전 저는 미국의 한 대도시 시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올빼미형 인간이라 밤을 싫어하는 룸메이트가 잠들고 나면 종종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는 긴 산책을 나가곤 했고 그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룸메이트들에게 이 도시의 마약상조차도 예의 바르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저녁 단 몇 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고 저는 아파트에서 꽤 떨어진 경찰이 순찰하는 공원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주중 밤치고도 매우 조용했고 차량 통행도 거의 없었으며 도보로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밤이 그렇듯 공원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짧은 샛길로 접어들었을 때 저는 그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길 저편 제쪽 끝에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왈츠와 비슷하면서도 이상한 춤이었는데 그는 스텝을 밟을 때마다 앞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춤추는 듯한 걸음걸이는 곧장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에 취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쪽으로 붙어 보도 대부분을 비워주었습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가 얼마나 우아하게 움직이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깡마른 체격이었으며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더 가까이 춤을 추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 어린 채로 활짝 뜨여 있었고 고개는 살짝 뒤로 젖혀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활짝 벌어진 만화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과 미소를 본 순간 저는 그가 더 가까이 춤추며 다가오기 전에 길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텅 빈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힐끗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춤을 멈추고 저와 완벽하게 평행한 지점에서 한 발을 길에 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입가에는 여전히 그 넓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 약 반 블럭 정도 거리가 생겼을 때 저는 잠시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제 앞에 보도를 주시했습니다. 제 앞의 길과 보도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마음에 저는 그가 서 있던 곳을 다시 돌아보았지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와 이제 몸을 살짝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와 그림자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분명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에게서 시선을 뗀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으니
그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그를 응시하며 서 있었는데 그때 그가 다시 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만화 캐릭터가 누군가에게 몰래 다가가는 것처럼 과장된 발끝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다만 그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도망쳤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나 휴대폰을 꺼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완전히 얼어붙은 채 그 미소 짓는 남자가 저에게 기어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차 한 대 길이 정도 떨어진 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고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목소리가 나오자 저는 생각나는 대로 참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화나고 위협적인 어조로 묻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였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뭐지? 인간이 공포를 감지할 수 있든 없든 분명히 들을 수는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저는 제 자신의 공포를 들었고 그것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지으며 서 있다가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뒤 아주 천천히 돌아서더니 마치 처음처럼 춤추듯 걸어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 그에게 등을 보이고 싶지 않아 저는 그가 거의 시야에서 사라질 만큼 멀어질 때까지 그저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있었고 춤도 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채 멀리 있던 그의 형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에게로 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달렸습니다. 저는 새길을 벗어나 차량 통행이 뜸하고 더 밝은 도로로 나올 때까지 뒤를 돌아보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남은 내내 저는 계속 어깨 너머로 그의 멍청한 미소를 볼까봐 힐끗거렸지만 그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도시에서 6개월을 더 살았지만 다시는 밤 산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저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것 같지도 약에 취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미친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정말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제 어머니는 호주에서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외 지역의 집들을 청소하셨고 때로는 시골이나 와인 생산 지역의 집들도 맡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상점에 명함을 두고 다니셨고 대부분의 일은 이런 식으로 일부는 입소문을 통한 소개로 얻으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여성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의 오래된 전원주택 청소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이상한 요구를 했고 어머니는 보통 새로운 일을 맡기 전에 고객을 직접 만나보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성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열쇠를 현관문 발밑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그 여성이 명백히 부유해 보였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동의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월요일 아침 그 집으로 가셨는데 긴 진입로에서부터 이미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은 사실상 아주 넓고 텅 빈 부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열쇠를 찾아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쯤 되었을 때 어머니는 뒷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들었기에 어머니는 즉시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얼어붙은 채 3, 4분 갔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훨씬 길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지에는 다른 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떠나고 싶었지만 청소할 방이 2개 남아 있었고 둘 다 침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마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니면 무언가 떨어졌을 뿐 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걸어 올라가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진들이 모두 자신을 찍은 것임을 깨달으셨습니다. 어떤 사진은 저희 가족 집에서 찍은 것이었고, 다른 것들은 어머니가 청소하는 다른 집들에서 창문을 통해서나 울타리 너머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 전화로 경찰에 신고한 후 즉시 진입로 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 여성은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누군가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은 그녀에 대한 수색을 중단했고 저희는 4개월 뒤 새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이 일은 1년 반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막 첫 아파트로 이사했고 한창 이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 아파트 문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라 저는 친구와 통화하면서 아파트 현관으로 가서 우편물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면서 우편물을 뜯었습니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침대 밑으로 굴러 들어가 버려서 저는 바닥에 엎드려 팔을 뻗어 그것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침대 밑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제 눈은 휘둥그레졌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침대 밑에 있던 사람은 저에게 등을 보이고 머리를 가슴에 파묻은 채 꼼짝 않고 누워 있었기에 저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고 그 역시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와중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하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미안, 휴대폰 떨어뜨렸어. 샤워하고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화장실은 제 침대 바로 옆에 있었기에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잠그고 샤워기를 튼 다음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근처에서 기다리되 길 건너편으로 가서 혹시 아파트 건물 문 밖으로 누가 나오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라 아직 밖이 환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차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제 열려있는 화장실 창문과 현관문을 주시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친구가 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열쇠를 건네주었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마르고 지쳐 보이는 남자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 서려 보였지만 그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제 집을 수색하는 동안 제 옆에 서서 저를 위로해주던 경찰관이 말해주기를 그 남자는 제 부엌 칼집 하나를 들고 화장실 문 밖에 서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제가 우편물을 가져오는 동안 어떻게든 현관문으로 몰래 들어와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해치려 했던 그 남자는 노숙자로 밝혀졌고 정신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제가 21살이었을 때 저와 여자친구는 저희 가족의 별장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때였는데 저희는 난로 옆 소파에 앉아 껴안고 심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숲뿐이었고 외부로부터 저희를 지켜주는 것은 잠금 장치가 고장난 나무문 하나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라 임시방편으로 문 옆에 시멘트 블록 몇 개를 놓아두셨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저를 흔들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슴이나 곰 같은 동물일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5분 뒤 여자친구가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들렸어. 저는 더 잘 듣기 위해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는 작은 잔디 깎는 기계 창고에서 뭘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제 차는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집안의 모든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만약 밖에 누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나가서 확인해보라고 재촉했지만 저는 제가 밖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소리는 멈췄고 이제 밖에는 폭풍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저는 안전하다고 느껴서 실내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열어 밖을 재빨리 살펴보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현관등을 켜자 앞마당의 상당 부분이 잘 보였습니다. 눈 위에는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이 아니었고 분명 신발 자국이었으며 뒤뜰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뒤뜰 창문의 커튼을 열러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제 여자친구가 대신 비명을 질렀습니다.
뒷뜰에는 불이 켜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벤데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창문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블라인드를 닫고 여자친구에게 침실에 숨어 있으라고 말한 뒤 벽장에서 할아버지의 엽총을 꺼냈습니다. 저는 시멘트 블록과 다른 무거운 물건들을 문 앞에 밀어넣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모든 블라인드를 닫고 불을 끈 다음 여자친구와 함께 침실 구석에 숨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고리를 돌려보지도 않았던 것 같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몇 번의 허사로 돌아간 문을 향한 충격 후에 그 남자는 마침내 포기한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잠든 내내 총을 옆에 둔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는 것은 앞마당 창문에서 숲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발자국들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녀오셨고 침입 흔적이나 없어진 물건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곳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저는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산탄총을 숨겨둔 침실로 곧장 뛰어 올라갔습니다. 총을 장전하고 위층의 모든 방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을 살피고 이어서 지하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없어진 물건이나 움직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했고 그들이 도착하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위층 몇 개의 방을 수사한 뒤 지하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집을 나설 때 문을 확실히 닫았는지 거듭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문을 닫았는지 확신하지 못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제 아내는 우리가 분명히 문을 닫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침입했다면 오래 머물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강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내는 너무 불안해하며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침입자가 급히 떠났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최대한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아내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에 잠은 곧바로 깨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았고 아내는 옷장 쪽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총알을 맞은 듯한 충격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옷장을 확인하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짧은 순간 한 남자가 옷장에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옷장 문을 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산탄총을 장전하고 손에 든 채 침입자에게 제가 무장했음을 알리기 위해 총을 장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나오라고 소리쳤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옷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종하기는커녕 집 현관문으로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저는 그를 쏠 수도 있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총이 저희를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1년 전 부모님 댁에 살고 있을 때 저는 집, 특히 제 침실에서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침실 건너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옷장 문이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러 일어났을 때 26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옷장 안에 누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안에는 아무도 없었기에 문을 닫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천장 위에서 웅웅거리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환풍구 안에 무언가가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정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만 소리가 멈추자마자 빠르게 잊어버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께 전날 밤 다락방에서 들린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아쉽게도 아버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거나 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또다시 옷장문이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고 누군가 문고리를 돌려야만 밀어서 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안을 더욱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누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옷장은 크지 않았고 사실상 숨을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장난 문고리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려 했고 그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천장 위에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 옷장 문을 한번 봐달라고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문이 괜찮다고 바로 판단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을 때 아버지는 문을 당겨보셨고 잠금 장치에서 벗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제가 단순히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예상대로 옷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천장 위에서 들릴 소리를 기다렸지만 길고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램프를 켜고 제 방에 있는 환풍구를 올려다보았고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환풍구를 통해 활짝 열린 두 눈이 저를 반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미쳤냐고 물으며 제 방으로 들이닥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그들은 그것을 꾸미거나 너무 피곤해서 상상한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시작하셨지만 저는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옷장이 규칙적으로 열렸다는 것은 분명 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어본 적이 없지만 그 3번의 밤에 대한 다른 설명은 정말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수영을 하곤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제는 다시는 아이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들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지난 토요일 저희는 그 호수로 가서 모래 위에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마치 저희 집 뒤뜰에 있는 작은 개인 해변 같았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죠. 저와 아내는 해변 의자에 앉아 햇살에 즐겼고 아이들은 물속에서 첨벙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직 6살, 8살로 어리니까요. 그날 저희는 2시간 넘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둘 다 물에 들어갈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피곤해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모래와 물에서 너무나 즐겁게 놀고 있었기에 저는 아이들과 조금 더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이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서 저는 아이들에게 해안으로 더 가까이 오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듯해서 저는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시 부르기도 전에 저는 물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검은색의 둥그런 물체처럼 보였는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가까워지자 저는 직접 아이들을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물 쪽으로 다시 돌아서자 그 물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방금 본 것에 대해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알려진 어떤 해양 생물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물속의 그 물체에 대해 그리고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하며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먹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죠. 저는 그때 당장 아내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호수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쯤에는 이미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지만 솔직히 뭘 찾을 것이라고 기대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물 표면 곳곳에 비추며 검은 물체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호수 어딘가에서 커다란 물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물 밖으로 솟아오르는 듯한 그런 물소리였습니다. 저는 호수에 사는 어떤 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사방을 비추었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을 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는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는 사람 형상의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저를 향해 서 있었지만 저를 응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는 집으로 냅다 달려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은 그 호수가 제 집에서 불과 4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괴물이 제 창문을 통해 저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